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 사용 설명서 제8강 그림책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미 지지난 시간서부터 사례 얘기를 하나씩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서가 현장에서 문해력과 관련된 일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옳을까, 어디까지가 사서의 역할인가를 한 번쯤 되짚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 사서가 꼭 도서관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실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가 문해력의 시작은 독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두 가지는 굳이 무엇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렇겠구나 라는 우리 좀 인식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선으로 썼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배울 텐데, 무언가를 받아들일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적인 부분들도 그냥 본능이라고 가만히 놔뒀을 때는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해력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문해력 얘기 속에서 조직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영역, 모든 기술, 모든 삶에 있어서 조직은 항상 따라붙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독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왔던 문해력 이퀄 독서 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얘기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적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그림책 얘기를 잡았는데 어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오늘 그림책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내용 중에 뭐냐면,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독서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에서 어려서부터 독서를 시킵니다. 근데 독서는 쉽게 얘기하면 문자를 해득하는 능력 속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문자를 해득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나라마다 사용하고는 언어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자는 우리가 애써 익혀야 할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전 단계에 놓고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쳐다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가 보면 따라하기입니다.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하고 따라하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유전자를 얘기하시는 분도 유전자보다를 넘는 또 무엇 하나인가가 존재해서 인간을 진화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아마 저때는 그 따라하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눈에 띄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가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눈의 역할이 제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체죠. 자기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형제들, 그 다음에 마을, 차, 굉장히 많은 것들을 쳐다보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구별짓고,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인지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은 그런 것들을 딱 찍어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아기들이 엄청난 호기심을 작동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수만 년 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놓고 보면
지금보다 인구수도 훨씬 줄었겠지만 그 인간들이 이동하는 공간도 엄청 좁았을 것이고 삶의 판이 굉장히 좁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24시간 360을 쳐다볼 수 있는 장면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눈에 익숙해지고 전부 다 아는 공간이 되고 변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아이들은 배우는 내용도 단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단순한 내용을 익혀가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거죠. 그게 자기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다 소위 문자를 발명하게 되고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인구의 이동들이 넓어지고 삶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차가 들어왔을 때 기차를 처음 본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니 했을 때 엄청난 소리에 놀란 사람도 있고 그 크기에 놀란 사람도 있고 뿜어내는 연기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 기차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늘 쓰는 속담 중에도 코끼리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얘기처럼 코끼리라는 거대 물체 속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 정보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니까 이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처음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었을 때 이 그림책에 나오는 장면들은 자기 주변에서 보던 것들과 낯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같은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반가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나무라고 얘기하고 주변에서 자기 익숙하게 본 것들은 표현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낯설어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동작을 봤던 것들은 그 동작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림책은 딱 고정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을 이제 이해시키는 작업이죠. 이게 뭐지? 뭐 하는 장면이지? 어른들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 100% 이해하거나 100%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비슷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TV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얘기를 보다 보면은 셜록 홈즈가 어느 방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 나오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파트너가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을 때 이 셜록 홈즈는 자기가 본 장면들 전부 회상합니다.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에 대한 얘기, 손동작에 대한 얘기, 주변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 말투에 대한 얘기 이런 모든 걸 끄집어내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컨텍스트, 맥락을 읽어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이고 무엇한 사람이고 무엇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려냅니다. 추론해내는 거죠. 셜록 홈즈는 추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장면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에서 못 느끼는 것들을 느낀다 했을 때 부럽기도 하고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 이 그림책에서 어떤 상황을 끄집어내는 거죠. 무엇이 출발하는 단계인지 무엇이 끝난 단계인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은 최근 들어서는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림책은 문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려 있다는 얘기죠. 정의되거나 단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주는 것은 또 문자 나름대로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만화책과 글자가 있는 종이책, 만화책과 글자가 있는 책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만화책 읽는 것을 많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글자를 배우라는 의도였지만 실은 만화책이 주는 가치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고 경험한 것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만 년 전에 인간이 살았던 그 폭과 삶의 현장을 놓고 봤을 때 그네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어휘들은 그 좁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활동의 폭이 넓어지거나 누군가가 외부로 다녀왔을 때 그 사람이 전달해준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들이 본 사람이 설명한 것, 설명을 듣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상상해내는 것 능력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그림책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굉장히 다양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종이책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글자로 된 책들은 어떤 가치를 갖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키값을 가지고 게이트입니다. 어떤 문장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 색깔을 드러내지도 않고 어떤 공간을 드러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렴풋하지만 굉장히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 경험 속에서 그것을 그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그림책은 그 장면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만 아까 셜록 홈즈처럼 같은 그림을 쳐다봐도 거기서 그려낼 수 있는 스토리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은 그림책 나름대로, 문자가 담겨있는 글자책은 글자책 나름대로 자기 의미가 다 있는데, 인간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이 그림책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서 작동하고 그 단서를 해득하는 능력, 그걸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장면이 교차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해석하고 반응하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상대편이 막 뛰어올 때 날 공격하려고 뛰어오는 것인지 아닌 그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코를 비빈다든가 서로 뺨을 만진다, 이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대편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그림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책 속에 담긴 것들을 그림만 보여준다고 해결할 수 있니 하는 거죠. 우리가 문해력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은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림책을 하루 종일 쳐다봤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림책을 한참 봤을 때 누군가 설명하면 연상시킬 수 있겠죠. 그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설명과 전달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작동하는 것이고 자기 인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느 그 문해력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는 그림에 빠졌는데 엄마는 그 그림책 밑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아이에게 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그림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면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문자 읽어주면 아이가 재밌어 할 거라고 하지만 아이는 읽어주는 내용보다는 그 그림에 빠져 있는 것이고, 차라리 문자가 없으면 그 그림 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을 그려가는 힘을 갖겠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 힘이 약할 겁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저게 왜 저러는지 전혀 모르니까. 현실에서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고 그런 변화들을 가졌을 때 그 장면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결국 경험이 풍부한 아이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주치고 부닥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에게는 그 많은 경험들이 저 그림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표현을 엄마가 전달해 줬을 때 아이는 재밌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서 상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입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사서 선생님은 그림책 갖고 뭘 할 수 있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사서의 몫인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비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가끔 얘기했던 facilitators,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책을 두는 것으로서 아마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큰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할 때 힘들어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엄마가 책을 안 읽어줬어 라는 아이, 집에 책이 없었어, 주변에 도서관이 없었어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주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책을 서비스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책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 하는 것이 사서의 몫이지 않을까? 그림책만 비치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행동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런 그림책들을 읽어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람끼리 읽어주게 하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앉혀놓고 아이가 읽어주게끔 하는 작업. 글자를 모르는 아이라도 그림책을 보고 읽어줄 수 있는. 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경험 속에서 그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내기 때문이죠. 그 설명하는, 읽어준다는 행위를 통해서 해석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thinking, 생각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해력에 thinking을 집어넣은 것은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갖는다든가 다름을 쳐다보는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늘 듣던 얘기가 아닌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반려동물이 고양이거나 강아지에 따라서 자기가 설명하는 방법을 달리해갈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림책을 놓고 고양이에게 읽어줄 때와 똑같은 그림책을 강아지에게 읽어줄 때, 좀 자기 동생에게 읽어줄 때는 훨씬 다른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 책을 거꾸로 읽어봐 달라고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자기 가족,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 아빠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주변에 있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림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연상시키거나 묶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설하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지고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작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기획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그림책에 있어서 우리가 나눠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림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 공부보다는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도서관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문해력이고 자기의 상상력을 높이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좀 대화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그림책 읽기 대회도 한번 열 필요가 있겠다. 뭐 연다기보다 그림책 읽는 시간을 갖고 그림책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혼자 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대회. 많은 사람들이 뭐 화면을 통해서 그림책을 쳐다보고 한 친구가 그 그림책을 설명하는 거겠죠. 발표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도 나눌 수 있겠죠. 아마 70~80%는 똑같은 줄거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어떤 것에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똑같은 그림책이라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그걸 계속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전개로 그림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대표적인 것이 네이밍을 바꿔준다든가, 요즘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많다더군요. 늘 부르던 사장, 부장, 이런 대리,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닉네임을 불러서 좀 관계를 다르게 해석해내는 작업, 관계 상하 구조를 조금 더 희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갖는 것이면 창의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소통의 원활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생 학생 간에 앉아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학생이라고 부르는 관계보다는 친구처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속내를 끌어내기가 쉽고 표현하기가 훨씬 더 다양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발상이 이제 작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책 하나만 가지고도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을 읽힐 때 그림책을 어떤 식으로 접근시키고 어떻게 해석하게끔 하는가와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와 어른들에 대한 얘기, 그 상황과 집단에 따라서 그림책도 우리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뭐 애들에게 이런 효과가 있어. 그 교과서적인 얘기보다 우리가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작업,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저는 그게 사서의 몫이고 그림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